OCN 드라마 보이스2 혐오의 시대 1화부터 12화까지 줄거리를 정리해드립니다. 보이스3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시즌2 핵심 요약 정리 지금 시작할게요. 시즌1 골든타임팀 창설 때부터 각종 사건을 함께 해결해온 출동팀장 장경학 경감이 등산객들을 치어 죽이고 자신도 차와 함께 절벽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골든타임팀을 이끌고 있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청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 센터장은 장경학 팀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란 믿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도강우라는 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도강우는 강권주에게 3년 전 자신의 파트너였던 나영준 형사가 전정가위로 손목이 절단된 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그 사건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종한 진범을 쫓고 있었으며 이번 장경학 사건도 타인의 분노를 이용해 살해하고 완전 범죄로 만들려 있다는 점에서 3년 전과 동일한 진범의 소행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장수복을 조사하면서 도강우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강권주는 장경학 사건의 관할서이자 도강우가 소속돼 있던 풍산경찰청에서 골든타임팀이 시범 운영되도록 조치한 뒤 3년 전 사건 이후 정직 상태였던 도강우를 골든타임팀 출동팀장으로 데려오는데요. 그렇게 풍산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골든타임팀은 첫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자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권주와 도강우는 서로 뛰어난 수사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장경학 사건의 핵심 단서인 차량 급발진 장치를 만든 사람이 피의자 장수복이 아니라 광민수라는 순경임을 알게 된 도강우는 그가 묵었던 모텔방에서 3년 전 피해자들의 잘려진 신체 사진과 자신이 목격한 진범의 가면을 발견하는데요. 이에 도강우와 강권주는 그를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되지만 밀항중 발각돼 풍산해경청으로 잡혀온 광민수는 돈 때문에 의뢰를 받고 만들어준 것이란 말만 남긴 채 그곳에서 진범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진범은 UDT 출신 현직 해경이자 천재형 사이코패스였던 방재수란 남자였는데요. 광민수를 살해한 방재수는 자신을 쫓는 골든타임팀에 경고하기 위해 팀 내 막내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진서율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진서율의 PC를 폭파시켜버리는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테러 현장에 방재수가 종이 한 장을 남겨놨다는 건데요. 거기엔 나영준 형사의 손목을 자른 전정가위가 증거물 보관소에서 사라졌던 3년 전 그날 보관소 지하 주차장 CCTV에 찍힌 도강우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지만 3년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강권주는 그 종이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골든타임팀엔 새로운 강력범죄 신고가 접수되었고 골타팀 소속 박근기 형사의 아내가 휘말린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도강우가 목숨 걸고 해결하자 팀원들은 점점 그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때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강권주와 팀원들은 도강우의 어두운 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며칠 뒤 유명 BJ가 좀비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도강우를 비롯한 출동팀이 현장에 나간 사이 강권주는 방재수로부터 도강우와 함께한 살인이었다란 문자 메시지와 지난번 종이 속 사진과 동일한 여러 장의 CCTV 속 도강우 사진을 전송받는데요. 그 와중에 도강우가 일본 여자아이의 환영을 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방재수의 문자와 사진 때문에 찜찜했던 강권주는 3년 전 죽은 나영준 형사의 형이자 현재 도강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던 풍산서 강력팀 나홍수 계장을 찾아가 도강우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나홍수는 3년 전 나영준 형사의 손목을 자른 전정가위에서 도강우의 지문이 발견됐으며 도강우가 취조받다가 도망쳤던 날 증거물 보관소에 있던 전정가위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강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블랙아웃 상태가 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 못하는 만큼 자신은 도강우가 나영준을 살해한 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강권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강권주가 도강우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는 사이 도강우는 방재수에 대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갔는데요. 이때 방재수는 의문의 일본인에게 후원을 받아 닥터파브르란 다크웹 사이트를 만든 뒤 다른 사이코패스 회원들과 살인을 게임 미션처럼 수행 중이었는데 그가 아지트로 사용 중이던 아파트 지하 창고를 부녀 회장이 탐을 내다가 엄마에 대한 악소문까지 퍼뜨리자 방재수는 그녀를 죽이는 무리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그의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있던 도강우가 방재수의 아파트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5개 국어에 능통한 골든타임팀의 브레인 박은숙 요원이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전남친 손호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후 이 사건은 손호민의 폭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3명의 여성이 손호민을 살해하려고 저지른 치밀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지만 자신을 코앞까지 추적해온 도강우를 막아야 했던 방재수는 이 사건을 함정으로 이용해 도강우를 손호민을 죽인 살인자로 의심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권주는 믿고 따르던 범죄심리학 교수로부터 도강우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는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신체절단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7년 전 오사카에서도 벌어졌었는데, 후토시란 제1교포가 미호란 아이의 귀를 전정가위로 자르고 죽인 뒤 별이 그려진 종이 상자에 귀를 보관했었던 이 사건의 결과로 후토시는 사형을 당했고, 그의 장남은 혐한들에게 살해당했으며 남은 아내와 차남은 한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차남 코우스케가 바로 도강우였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부친의 인격장애를 물려받은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는 교수의 조언을 듣고 도강우에 대한 강권주의 믿음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방제수는 조력자들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도강우의 제1교포 시절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에 흥분한 여론은 도강우가 손호민을 살해했다는 루머를 팩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그때 부녀회장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자신의 아파트에 온 나홍수 계장을 방제수가 거미독으로 납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방제수는 도강우를 나홍수 살인범으로까지 만들었고, 마침 그때 손호민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블랙아웃이 됐었던 도강우는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도강우는 어렵게 강권주를 만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그를 믿은 강권주는 도강우의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를 수배자로 만든 핏자국이 조작되었다는 사실과 진범이 그동안 경찰의 양방향 무전기를 해킹하여 도청기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밝혀내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수배 상태였던 도강우는 진범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방제수의 아파트 옥상에서 강권주와 인질극을 펼쳤고, 예상대로 구경 나온 인파 속에 섞여있던 방제수가 습관처럼 라텍스 장갑을 튕기자 이 소리를 들은 강권주가 위치를 알려주면서 도강우는 마침내 방제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각 진서율 요원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닥터 파브르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자신이 만든 닥터 파브르가 뚫렸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낀 방제수는 아파트에서 강권주와 팀원들을 유유히 따돌린 뒤 직접 진서율의 오피스텔을 습격했고, 결국 진서율은 방제수에게 손가락을 절단당하게 됩니다. 절단 부위가 괴사하기 전에 진서율의 손가락을 찾아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골든타임 팀은 범죄 혐의를 벗은 도강우의 활약과 경찰청 지도부의 지원을 이끌어낸 강권주의 노력 덕분에 결국 방제수라는 진범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방제수가 진서율의 손가락을 들고 자수해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때 방제수는 자신처럼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으나 정의로운 형사의 삶을 살고 있던 도강우에게 열패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도강우를 살인마로 각성시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상태였는데요. 창고에서 나홍수 계장을 구출 후 경찰서로 복귀한 도강우는 강권주와 함께 방제수를 취조했으나 오히려 방제수는 두 사람을 가지고 놀았고, 그런 뒤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경찰서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제수의 탈주 경로를 조사하던 도강우는 자신의 정보원이자 동생처럼 아꼈던 곽도끼가 사실은 닥터 파브르의 핵심 멤버인 사막이었으며, 자신에게 나홍수 계장 살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감정을 억누르며 결국 그를 통해 방제수의 은신처를 파악한 도강우는 팀원들과 그곳을 급습하였고, 이 때문에 방제수는 미라 처리된 엄마의 시신을 은신처에 놓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집단 성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였던 방제수는 친모로부터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으나 이를 엄마의 사랑으로 여겼고, 그 때문에 3년 전 살인도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나영준 형사와 엄마를 치료보호소로 보낸 담당 형사의 딸, 그리고 엄마를 보호소에서 괴롭혔던 요양사를 심판하고자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그토록 애증하던, 그래서 죽어서까지 미라로 만들어 함께한 엄마를 도강우가 불태우는 척 도발하자 이에 속은 방제수는 도강우와의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며칠이 지나 마침내 고시원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곳으로 골든타임 팀을 끌어들인 방제수는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도강우 앞에 드러내어 그를 건물 밖으로 유인한 뒤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권주를 노렸던 방제수는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구조요청 소리를 고시원 지하실에 틀어놓았고, 결국 강권주는 그 소리를 따라 폭탄이 설치된 지하실로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강권주가 움직여주자 이 상황을 도강우에게 알린 방제수는 강권주를 살리고 싶으면 자신을 죽이라고 도발했으나 도강우는 이를 거부했고, 그런 도강우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결국 지하실 폭탄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강권주가 죽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멘탈이 나간 도강우를 바라보며 방제수는 누군가를 각성시키려면 소중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기쁘게 읊조렸고,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의문의 일본인은 코우스케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역대급 충격 엔딩으로 시청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국민 장르 드라마 보이스2가 보이스3로 돌아왔는데요.
닥터 파브르디의 더 큰 배우는 누구이며 일본인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방재수가 가지고 있던 27년 전 죽은 미호의 길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며 도강호의 블랙아웃과는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긴 듯 보이는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건주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도강호 형사, 이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모든 떡밥과 궁금증을 해소해줄 OCN 오리지널 드라마 보이스3의 첫 방은 2019년 5월 11일입니다.